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가난한 사람들은 새누리당에게 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예. 그렇게 저 부자 정책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했으면서 그걸 뻔히 지켜보고 그 체감을 했으면서 왜 아직도 그쪽에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야당은 조그만 한 어떤 뭐 과거의 무능 이런 것들 갖고 계속 지적을 당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렇죠. 예, 그게 이번에 네. 조사의 핵심일 텐데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보엽 기자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보 정당을 지지하려면 진보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면 실제로 우리 당을 지지해서 우리 당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적어도 이번 총선에선 그랬고.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그렇죠. 근데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구호를 그렇죠. 야당이 예. 제기했었고 예. 거꾸로 그렇다면은 이것이 당시에는 서민들에게 먹혔었던 것은 아닌가. 예,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굉장히 있는 중요한 지적이신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무상급식과 같은 그런 새로운 사회 경제적인 아젠다들이 제기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서민들도 투표를 해서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으면 30대, 40대들 특히 30대, 40대 내에서도 하층들은 많이 투표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투표율이 특히 30대, 40대가 2010년 지방선거보다 낮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예, 결국 30대, 40대의 그런 사회적 하층들이 투표를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 혹은 투표를 별로 할 의욕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한 거.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적어도 야권들에게는 굉장히 좀 뼈아프고 치명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무상의료 또는 무상교육 얘기가 좀 더 그 이슈로 제기됐었으면 어땠을까, 아젠다로 제기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민주당 쪽에서 최초로 정책 공약 시리즈, 나중에 시리즈로 이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일성으로 나왔던 거는 반값 등록금 문제였어요.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 하면 보통 대학생들만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생 한두 명 없는 집이 없으니까 이거는 모두가 관련된 거거든요. 대학 진학률이 뭐 80%가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근데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가 그닥 유권자들 입장에서 신선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상급식만 해도 그걸로 정치적인 쟁점이 형성이 됐고 그게 과연 될까 안 될까 그리고 경제적 실익으로 바로 이어졌잖아요. 한 달에 한 뭐 10만 원 정도씩 도로를 돌려주는 효과나 마찬가지였는데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전부터 좀 제기가 돼 왔었고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 되면서 한 대학이지만 시립대에서 그게 실현이 됐고 그래서 그닥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아젠다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뒤 올 12월에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죽고 오로지 민간인 사찰, 반 MB 이런 얘기로만 집중이 돼버리니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면 올 대선에는 어떨까요? 무상의료라는 표현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10,000원 정도 더 내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미 저쪽 그 보수 진영 조중동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아예 그건 안 된다라고 그 못을 박은 상황이라면은 이걸로 치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런 쟁점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구호는 있어요. 복지. 복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도 있고, 근데 각각의 강론으로 들어가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 내용은 굉장히 빈약하거나, 민주당 쪽, 그리고 진보정당 쪽의 정책 준비 정도가,
새누리당에 비해 못하지 않거나 더 풍부했는데도 그거를 얼마만큼 의제화 시켜내느냐. 네. 그런 데서는 많이 밀렸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접근하시는 정책은 그야말로 이렇게 저는 그렇거든요. 정책은 정말 피가 튀기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정책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수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혜택을 입고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달라지고 그렇죠. 어떤 부분들은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이렇게 박탈당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정책을 다루는 방식은 너무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별로 사람들 관심이 그게 되겠어도 있는 예, 거죠. 그게 되겠어. 혹은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뭐 하면 좋은 거지. 예, 그렇게 절박하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훨씬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수준까지 가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들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치열함,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부족했지만 대선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새누리당 예. 경우에 지금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국회가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100일 안에 모두 정책과 입법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걸 지금 대표에 당선된 황운여 대표 또 이한구 원내대표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야당이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다 보니까 정책을 이야기할 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정책을 얘기할 때 앞에 가정이 붙죠. 우리가 집권하면, 그렇지.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우리가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과연 될까? 진짜냐? 그리고 또 이제 꼼꼼히 뜯어보는 분들은 이러이러해가지고 예산을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민주당은 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뭐 세금 폭탄이라고 이제 명명 지어졌던 그 종부세나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들이 보이는 게 예. 오늘 그 한겨레 경제연구소장 예. 이원재 소장이 예. 칼럼을 쓴 걸 보면 연구소가 많네. 아유 우리 연구소 되게 많이 만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한겨레 말글 연구소도 있어. 말글 연구소. 근데 거기 보면 정책과 관련돼서 이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느냐 예. 했는데 트위터로 자기 견해를 보내온 사람들, 접속해서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나 됐대요. 굉장히 어려운 정책인데 네.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그 뜨거운 호응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서민층, 특히 사회적 약자층을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은 그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아니, 감기는 되면서 암이 안 되면 이거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암 걸리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만이라도 보장해준다는 논리를 펴면은 전선도 형성되고, 이거 좋다 하면서 정책 선거로 가게 될 것이고, 암이 보장된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을 하고 보험이 해당되는 질병이 더 늘어나게 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자.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공감을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정답이냐.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를 낮추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리병원화되어 있는 사병원들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공공병원들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거다. 그런 반론이 있군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다른 이렇게 그 동일한 맥락인데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된다. 예, 이 흐름과 그다음에 그 예전에 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강보험 하나로 다 보장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무상의료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의 영역 아닌가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제로 내세우는 거는,
100만 원,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자기 본인 부담금 100만 원으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지. 하자. 예. 그리고 엔드 공공병원을 확충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 거죠. 보수 진영 또 보수 언론에서는 막 영리병원 막 이렇게 군부를 집히고 있잖아요. 여기에 확실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할 수도 있는 이게 정치를 한번 하니까 말이죠. 모든 게 다 전략 그 대상이 됩니다. 왜 거기 뭐 청춘들 노는 거리 만든다 뭐. 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번에 저희 신문에서 예. 했던 기획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예. 상층보다 하층이 예. 불신도 진보 진영에 대한 불신도 예. 아니 예. 복지 정책에 대한 복지 정책. 불신도 예. 네. 복지 예. 정책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예. 복지 한다지만 에이 그거 그렇죠. 실현되겠어? 이런 의식들이 예를 많다. 들어서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 상층은 50% 예. 이상이 이게 예. 맞다고 본다라고 한 반면에 하층 경우에는 40% 그렇죠. 수준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복지가 확충되면 자기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상층은 그렇다 이런 긍정적인 응답이 50%를 넘었는데 하층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훨씬 높았거든요. 정부와 정치 세력과 그렇죠. 그 누구도 나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놈들 다 똑같은 거지. 예, 뭐 예.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예, 있어요. 근본적인 어떤 좀 불신들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봤자 얼만큼 바뀌겠느냐. 예, 이런 부분들도 큰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또 박정희 향수 이게 또 사실은 새누리당 지지에 한 그 견인을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박정희 향수. 거기다 그 박정희 향수를 결국 박근혜 지지로 예. 여기 이제 이렇게. 그 경제적 하층이 지지한 예. 대선 후보를 보면은 박근혜 새누리당 어이구, 전 월등하네요, 비서대책위원장이 월등해. 월등하죠. 아주.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그 하층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관심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좀 의미 있는 지점들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오히려 관심이 많은 빈곤층들은 박근혜 27%, 그 다음에 이제 모름 무응답 36% 이렇게 되는데 관심 적은 빈곤층은 박근혜 22%,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45.5%. 45.5%.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관심이 적은 빈곤층은 지지하는 후보도 없거나 혹은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다는 거죠. 정치 영역에서. 그 정치에 관심 많은 빈곤층 가운데 박근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또 박정희 향수를 그렇죠. 그 예, 예. 느끼는 분들, 예, 이번 또 조사에서도 품는 분들, 보면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하층에 계신 하층은 50%가 넘습니다. 51%가 박정희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 정도 그래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의 없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순위가 박정희 50%, 노무현 21.4%, 김대중 12.9%, 전두환 4.3%, 이명박 2.9%, 어이구. 기타 및 없다가 8.5%. 기타구나, 기타. 기타 김영삼 선생? 예. 근데 제가 박정희 향수와 관련해서 예.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 왜 이미 죽었고 또 18년 독재를 그 횡포를 보이다가 결국 자기 부하에게 죽은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결말의 주인공이 돼버렸는데 어째서 이 사람이 이런 시대에 그 민주주의가 거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시대에도 이렇게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여전히 추앙받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쓰신 분석이 네. 가장 정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나온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박정희 때는 그래도 사회구조적으로 모순도 많고 대기업 몰아주기 이런 배단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당시엔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이
거의 굉장히 공정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당시를 살았던 분들이. 근데 그리고 지금은 개천에서 욕날 수도 있었고.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예. 돌아오는 게 없는 거야.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MB 정권 들어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MB하고 각을 세운 박근혜에게 어떤 뭐 감정이입, 지지 이런 것들이 쏠리게 된다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뭐 무슨 뭐 그분이 신념과 뭐 무슨 뭐 지도자다 이런 식의 해석 말고 가장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그래서 박정희 향수층들이 계층별로 보면 고연령층, 아무래도 60대 이상, 네. 고연령층,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를 겪으신 분이죠. 60, 70년대를.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 저학력층, 이런 분들이 박근혜 향수층, 죄송합니다. 박정희 향수층들인데. 박근혜 향수. 예, 박정희 향수층을 이루는데, 또 이분들, 그래서 이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하층들의 60%, 50%에서 60% 사이 가까이가 그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하층들의 다수가 이제 노인들이라는 거죠. 빈곤층의 다수가 노인들이라는 거죠. 예. 그분들이 노인들이고 그래서 이 노인들이 60년대, 70년대 그런 산업화, 뭐 이런 냉전, 반공의 시대를 사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어버이연합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냉전이나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러운 거고 산업화, 성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구하신 거고 예. 근데 이제 젊은 세대로 오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20대, 30대, 40대만 따로 떼어놓고 한번 봤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근데 이분들 보면 하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박정희 향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가 44%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거는 인지도랑 관련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박정희는 있습니다. 예, 역사 예. 속의 사람이고 그렇죠. 노무현은 현재. 겪어본 예, 사람. 예. 전두환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의 시대를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예, 말을 했듯이. 예.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높고, 그 다음에 하층으로 갈수록 통합진보당이죠. 진보정당치도 높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아니라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20대, 30대, 40대만 따로 되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가장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대도 높았고, 야권에 대한 기대도 높았을 텐데, 그 당시에 20대, 30대, 40대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하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약 20% 이상이 통합민주당 지지하겠다. 이런 응답들도 나왔었거든요. 통합진보당.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젊은 세대는 변하고 있다. 냉전이라든지 산업화 세대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의 삶을 더 이상 바꿔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양극화의 어떤 폐해들, 이런 부분들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그 젊은 세대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당들은 그러면 이런 이제 상황에서 정당들이 어떤 좀 뭐랄까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저는 이번 총선이 참 아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30대, 40대들이 투표율이 낮았을까? 아마 저는 추론컨대 30대, 40대에 이렇게 좀 하층에 계신 분들이 투표율이 낮았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추론컨대. 왜 낮았을까? 결국은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정당이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왜 투표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표했을 때 어떻게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아젠다들. 그러니까 뭐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그런 아젠다들,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아젠다들이 없이 그냥 민간인 사찰, 그 다음에 심판론, 이런 것들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 투표를 해도 자기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체감도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예. 안철수 교수가 의사잖아요. 예. 네. 무상의료 이런 공약 내세우면 어떨까요?
갑자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상 의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아, 그건 먹힙니다. 예. 먹혀요. 아, 먹힐 실제로 것 같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무상으로 배포를 했었죠. 아, 그렇죠. 아. 바로 그 이미지하고 예. 대부시켜서 국민들, 여러분들 의료 문제. 근데 개인적으로 예. 한경 예. 연구위원께서는 투표를 해서 삶이 바뀌신 걸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당장 이번에 작년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투표했는지 아니, 다 알지. 뭐 한겨레 그 다니면서 아니, 그래도 나경원을 아니, 찍었겠어. 뭐. 비밀 투표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삐 처리하시고 우리에겐 또 비밀이라는 예. 삐가 있습니다. 아니, 예. 저는- 그때 비밀 투표는 예. 투표할 때만 비밀 지키면 되는 거 아니죠? 그래도요. 나 누구 찍었어요?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예. 투표소에서. 예. 예. 저는 사후에도 가급적 비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삐 처리했습니다. 예, 지금. 예, 근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가 저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가 박원순- 바뀌셨어요? 당장 저희 이제 연구소에 인턴이 있습니다. 인턴 중에 한 분이 서울시립대에 다니거든요. 예, 서울시립대에 다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2살 대학교 4학년 인턴인데 그러고 나서 이번 총선 때 서울시립대의 투표율이 정말 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플러스 자기네들이 이제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이 친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원봉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공적인 이익,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지역의 뭐 어떤 그 무료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변화했다 그러더라고요. 알바에 쏟을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예. 공적 그리고- 봉사로.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9호선. 예, 그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애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예,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저는 참 의외실 텐데 저는 박원순 후보를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애들을 빨리 키운 편인데 예. 우리 애가 많이 컸겠네. 우리 애가 몇 살 되면 이때까지 뭐 지원 아니요. 이렇게 되면 또 여기까지 지원 예. 혜택을 한 개도 못 봤어요. 김 선배님 저 자녀분을 제가 2003년에 뵀었어요. 그때는 놀이방, 어린이방, 어린이집 거기 다녔었는데 지금 10년 지났네. 딸내미는 중딩 아. 1학년, 아들내미는 5학년. 멀었구나. 근데 그 한겨레 득보 기사를 보니까 삼겹살 사주는 사람에게 투표하겠다. 농담이겠죠? 진담인가요 이게? 저도 이 부분이 찡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기사를 저도 신문에 나온 걸 활자로 된 걸 보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찡하더라고요. 당장 투표해서 뭘 바꾸겠다. 뭐 투표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보다 이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절절한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도 예, 들고. 참. 예. 그 아마 그렇습니다. 좀 예. 나이 드신 분이었을 텐데 예.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들은 예전에 기억들이 좀 있는 거예요. 고무신 비누 한 장 그렇죠. 받아본 것도 예, 있고 예. 그 외에도 또 아주 또 신문들이 배려놓은 것도 있잖아요. 예. 신문 보면 10만 원 현금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저희 돌아가신 작은 할머니가 과거에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때 통장인가 하셨는데 민정당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나눠줘야 됐는데 이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다 먹으셨습니다. 아 그게 옛날 일이 아니구나. 이번에 같이 웃읍시다. 본인이 다 먹었어.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이런 군사정권의 이런 횡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민주주의에 기여하신 거네요. 민주주의 역설적으로. 기여했지. 예. 오공정권의 그 나름대로 예. 그 손실을 예. 입혔으니까. 예. 못 들으셨어요? 이해를 못 하셨나? 저희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생각하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정당이 어. 우리 당시 여당일 때 전두환 정권 때 우리 작은 할머니한테 돈을 줬어요. 주민들 돈 뿌리라고. 얼마를 줘요? 뭐
주민들이 꽤 좀 많았으니까 본인이 다 먹었어요. 50 정권의 이런 독재와 구사 정권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손실을 끼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먹으셨다. 다 드신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예?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번 총선 때도 총선 뒤에도 그 어디죠? 충북의 어느 한 지역 주민들이 한 70만 원, 100만 원 정도씩 벌금을 받아서 이 다 총액으로 하면 20몇 억. 그 양반들이 다 그냥 뭐 버스 타고 어디 여행 가고 안에서 먹고 예. 뭐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죠.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왜 교회에서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큰 교회에서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왜 1,000원을 줘? 이렇게 가난한 분들한테 1,000원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거를 받으려고 매주 일요일 날.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60대 이상 그 가난한 노인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2탕, 3탕을 뛰려고 예,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한 3, 4천 원이라도 받으면 예, 또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로하면서 또 이제 보수가 되는 예. 평시에도요. 그렇게 어느 예. 요일을 정해서 몇 시에 오시면은 그분들에게 또 1,000원씩 나눠드리는 그렇죠. 그런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예. 예.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을 때도 그랬었는데, 예. 예. 자, 여간 하여간 빈곤층들에게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뭔가 응답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빈곤층들에게 실효적인 뭔가 혜택, 또 그분들에게 또 국민으로서의 유권자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의 의미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통합진보당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일단 사퇴를 안 하고 김재현, 이석기 당선자가 사퇴를 안 하면은 그냥 출당당한다 하더라도 의원직은 비례대표지만 유지되죠. 의원직이 유지되는 무소속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출당을 당하면. 출당을 당하면 자발적으로 예.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을 하는데 출당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 사안의 본질은 그겁니다. 굉장히 이 사안을 보는 다양한 시각차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댓글 달린 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각차들이 있더라고요. 김어준 총수도 거기서 욕 좀 먹던데. 그렇죠. 당시에 그런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해서 쉴드 친다는 그러니까. 인상만 줘도 이게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네요. 김용민 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정희 의원 이건 그랬었었죠. 근데 사실은 하여간 분위기가 완전히 한 분위기로 가던.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자고 기자가 제일 약한 것은 뭐냐면 사실과 진실이거든요.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쫙쫙 쉬워지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애초에 최초의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다라고 냈을 때는 단정했을 때는 당의 공식 기구에서 낸 거니까 그걸 참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부정 부실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라고 의심을 하지만 이정희 대표가 공청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정 부실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반박
글을 한 보고서에 것들이 보고서에 문제가 많다. 그렇죠. 나름 합리적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부정부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으니까 당신들 다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장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정말 무엇이 문제였는지 더 따져보고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부풀려진 부분 혹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거고 추가적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은 어떤 거고 예. 그러면은 이 선거가 과연 모든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퇴를 해야 될 정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선거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적 해법 원래 정치는 그런 거야 문제 생기면 일단 다 물러나는 거야 네. 라는 게 옳은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과연 진실이 무언가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라져 버렸어요. 네. 왜 사라져 버렸냐면 그걸 다투기 위해서는 둘 다 정당해야 되거든요. 둘 다 정당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앙위원회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점거, 단상 점거와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폭력 사태와 연관이 있는 쪽은 진짜 이제 발언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 당신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니네 나쁜 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문제는 완전히 멀어져 버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 정의와 국회 부의장 했던 분이죠. 요 직전에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국군이 융성하고 있다. 국군이 융성하고 있다. 이런 게 밝혀졌다. 진보당 주사파인가? 주사파가 네,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역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을 하나님의 뜻이 뭐 그 진보당 문제가 터진 데다가 이제 붉은 칠을 막 하게 되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종북 한나라당, 부추기고 뭐 예. 주사파 국회 입성 금지 방지법 뭐 이런 거 만든다 그러고. 주사파인지 어떻게 구분하지 그걸? 아니 통합 아니 이석기 김재현이 그 주사파예요? 그 주사파라는 뭐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뭐 당원처럼 당적이 뭐 일단 있다든지 이마에 그런 것도 아니고. 술주자 딱. 주사파. 아 이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강기갑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제 뭐 그래서 사실은 신당권파 그 구당권파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젠간 또 다시 당대표를 뽑게 될 텐데 네. 그 어떤 통합진보당의 구도 속에서 그 정말 그 구당권파는 완전히 이제 그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인지 구당권파는 과연 구당권파니까 이 문제가 또 있죠. 예, 그 세력도 주목되고 그래서 정말 구당권파이며 신당권파가 실질적인 당권파이냐라는 뭐 그렇죠. 지적도 나올 수 있고 정태인 씨 같은 분은 뭐 아예 지금 입당을 해서 통합진보당을 바꾸겠다 뭐 또 이러고 있는 상황. 전 그런 건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보 정당의 위기가 예. 만약 특정 세력에 예. 여기서 특정 세력이라면 당권파 혹은 경기도 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예. 이쪽 당원들이 뭐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다수여서 그쪽의 패권주의적인 운영, 당 운영 예. 그리고 비민주적인 행태 이런 게 문제가 됐다면 진보 정당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시민들이 네.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서 거기는 진성당원 구조거든요. 예. 자기들이 당비 내고 당비를 낸 만큼은 아니고 당비를 내고 활동을 하면 당권을 줘요. 당의 당직 후보자, 그 다음에 공직 후보자, 여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니까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당을 건강한 진보정당으로 바꾸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죠. 이제 그렇다면은 그 세력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당의 어떤 그 구조상 당권파가 이제는 쇠락하게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기존 구조 속에서는 계속 그 주도권을 이어갈지. 저는 일단 그 사람들이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취재를 하면서 보는데 유심히 봐도 머리에 뿔은 안 났고요. 네. 얼굴이 빨갛다든지. 그렇지도 않고요. 네. 한때
청년 학생 시절에 예. 생각을 어떤 걸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예. 지금 현재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김정은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지 혹은 북한 핵이 그래 북한 핵은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좋은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만약에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주장이 옳다면 그들은 기자 김보엽을 만나서도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친구들은 그 김진표 의원한테도 빨갱이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볼 기대를. 아무튼 예. 그 아이디어 중에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고 오늘 저녁에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지지를 철회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사실 다 나간 다음에 저기 나갈 시점에는 벌써 결정이 됐을 텐데. 자꾸 내기하면 져서 근데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지지를 철회하는 게 이제 아주 긍정적인 해법이고 그래서 따로 노동자당을 만드는 게 좋은 거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문제 있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쪽이에요. 예. 아이고 참 뭐 그렇습니다. 아까 정의화 부의장이 했던 그 트위터에 쓴 거 다시 읽어보면요. 역시 국군이 융성할 시기가 도래했다.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을 엎으려는 의도를 가진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올 제비를 했고 채비인가 보네. 당내 선거의 부정선거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까맣게 모를 뻔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들과 단절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정의화 씨가 이번에 국회 못 들어가죠? 왜요? 의원 된 것 같은데. 의원 됐나? 당선됐죠. 당선됐어요? 네. 불출마 얘기잖아요. 김형호 국회의장이 정의화도? 불출마를 했고요. 정의화 의원 부의장도 불출마 논란이 있었죠. 근데 출마를 했을 거예요. 그런가요? 했나요? 부산 중구 동구에서 당선이 되셨죠. 아, 그렇군요. 예. 아유, 근데 구분이 쇠락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논점은 주사파냐 아니냐의 논점이 아니라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 친구들이. 예, 아니 그쪽에선 그렇지만 어느 친구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논점은 민주주의적이냐, 비민주주의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들이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부실이든 부정이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정말 생사를 도려내는 그런 그 자기 성찰과 맞아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왜 이제 예전에 누구죠? 그 수영선수 박태환이 출발할 때 부정 출발했잖아요. 실격으로. 예, 그래 부정 출발하면 실격이 되는 거지. 부정 출발을 뭐 1초 빨리 했다 그래서 1초 감해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진보정당이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벌써 몇 주째잖아요. 한 3주째? 주말마다 사람들이 5월 이제 2일부터처럼 나오고 있어요. 예, 3주째. 그러면서 처음에는 분노에 혐오, 막 분노에 차다가 이제는 무관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분노나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무관심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말 멀어질 거다. 하지만 또 예. 보수층 지지자들의 생각은 이미 이제 확고해졌겠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연말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선거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이게 또 뭐 이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언제쯤 이게 근데 저 우선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난번에 그 폭력 사태는 통제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당권파가 치밀한 기획 속에서 이룬 당권파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폭력 사태였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당권파가 통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빚어진 말하자면은 해프닝 우발적인 우발적. 사고고 예. 오늘 이삭기 당선자의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비당권파 쪽에서 예. 폭력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격렬하게 가버리는 건데 그 문제를 그건 아니지 않나요? 상황이 그렇죠. 이제 한 9시간 정도 네.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상정 비대위원, 심상정 그때 의장이죠. 이제 안건을 상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심상정 의장이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9시간까지 기다려줬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냐라고 이제 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석기 당선자가 오늘 한 말이 민주주의라면, 당내 민주주의라면 그게 9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10시간, 20시간이 넘더라도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거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요. 통합진보당이 3개의 주체가 합쳐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의 대의원들이 네. 원래 민주노동당 혹은 참여당은 대의원들을 당원들이 그 지역에서 선출을 해서 올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대의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통합을 하면서 일정 비율로 해서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대표당 같은 경우에는 1대 1대1이잖아요. 공동대표 체제잖아요. 운영위원회와 또 그거보다 큰 대의원, 중앙위원회는 일정한 비율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6월 달에 당대표 선출, 당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그때 각 지역에서도 대의원들도 뽑고 그러니까 당권파들 생각으로는 이거는 지금 현재 임시지도부다. 임시체제다. 임시체제인데 이 다수로 뭔가 엄청난 결정들을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날 현장에 있던 대의원 혹은 대학생들 이런 분들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임시지도부고 그렇다면 모든 걸 그동안 작년에 통합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대부분 합의한 것들만을 추진하면서 해왔는데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이해할 때 그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이건 빨리 넘어가자고 해놓고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예. 뭐 덧붙이는 말씀이 정치적인 해법을 강조하는 이제 이게 어쨌든 계속 이렇게 가서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해법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출구 전략? 뭐 출구 전략이라기보다는 해법인 거죠. 예. 이 문제를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요. 비대위, 반쪽 비대위 뭐 이렇게 가고 예. 계속 대결만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속한 세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부정, 부실 투표에 가장 책임이 있고 사퇴해야 된다는 지목이 돼 있는 사람이 이석기 당선자인 만큼 이석기 당선자가 좀 억울하더라도 이 비대위의 결론, 운영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결론을 수용을 하고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면 당원 총투표를 주장했잖아요. 예. 당원 총투표에서 자신의 진퇴를 묻겠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당원 총투표는 당 지도부 선출 대회거든요. 예. 그러면 이석기 당선자가 자신의 명예 회복을 하려면 거기에 내가 그러면 진보당의 당 대표로 나서 보겠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서 명예 회복을 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애매한 게 그 해법은 좀 뭐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근데 이제 지도부 선출이 만약에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이라면은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고 나면은 국회의원을 관두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자기가 사퇴하면 돼요. 제명 절차 안 거쳐도 되나요? 그냥 바로 사퇴하면 되나요? 자기가 사퇴하면 다음번 비례대표가 승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를 하고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라. 사퇴하는 거는 2분도 안 걸려요. 제출하면
알겠습니다. 비례대표는. 그 사퇴를 하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가라. 그렇죠. 사퇴를 수용을 하고. 그런 얘기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뭐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야기 보니까 관심 없죠? 예. 제가 새누리당으로 출입처를 옮긴 지 이틀 만에 전당대회, 당의 가장 큰 행사인 전당대회를 치르고 황우여 대표 출범을 봤는데 황우여 간단하게 황우리어라고 하다가 왜 황우여로 바꿨어요? 아, 이름이 우려스럽잖아요. 우려스러워서. 예. 예. 한자 발음 그대로 하면 우려가 맞죠. 노력하십니다. 아니, 이거는 본능으로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요, 장로. 네, 장로님이시고 또 국회 조찬기도회장도 뭐 올해 이 조창기도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그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조찬기도회. 네. 그거는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기도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아무튼 수락연설을 하시면서 줄곧 이제 정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대선 당대표 경선 주자들이 이제 자기 경견 발표를 하고 그 이제 투표를 하고 당선되면 이제 수락연설하는 전체 뭐 다들 황우여 대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본인이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수락연설의 이제 마지막 대목이 기도할 때 보통 마지막에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획하는 것처럼 갔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되게 묘하게 피해 가셨던 게 애국가에 있듯이 하느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뭐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세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모두 일어나 일터로 나갑시다.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친박 정당으로 뭐 가는 것 시대버렸어요. 뭐 몇 명 중에 몇 명이 친박이죠? 5명, 그러니까 총 지도부 최고위원이 5명이고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이 있는 분이 대표 최고위원, 그게 이제 황우여 대표인 건데. 예. 그 5명 선출된 분들 중에 4분이 친박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한 분이 심재철 의원이 이 친이계로 분류가 됐죠. 아이 그분이야 뭐 결국은 입당하셨네요. 근데 이제 지도부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 추가로 더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유력시 된다고 꼽히는 분이 이제 지역을 배려를 해서 호남의 이정현 의원인데 지역을 고려했지만 그분이 친박이죠 또. 네. 뭐 그다음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아직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 아이고 새누리당은 대선까지 의외성을 나타낼 수가 없겠네요. 대선 주자 많습니다. 그래도 뭐 김문수, 이재호, 임태희. 난 그거 처음 알았어요. 국회의원은 대선 당선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때 사퇴해도 돼. 근데 자치단체장 김문수나 김두관은 그 예비 후보가 되는 단계에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처음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자, 샤워기 광고해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잠시 우공도 어깨 안마기에 자리를 양보했던 음이온 팡팡 녹과염소 제거 수압 빵빵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더운 여름 계곡의 폭포수처럼 시원한 물줄기를 느끼실 수 있다는데요.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입니다. 한일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한겨레 TV 메인 사이트 메인 광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에서도 수업이 빵빵하게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예. 자, 방청 신청하실 때는 team.hani.co.kr/cctv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받으실 비밀글로 사연과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규영 연구위원 그리고 김보엽, 김혜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즌3 172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김어준 씨가 망명하지 않는 이상 다시 이 자리에 앉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